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의자왕이 되어서 우리 경제를 가로막아도, 내란 우두머리가 벌거벗은 임금이 되어서 우리 경제를 가로막아도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끝까지 살려내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8월 7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경제 이슈 정리해 주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딱 눈에 띄는 기사가 네. 일본이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네. 이번 관세 협상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외교적 저는. 사안인데 뉴스를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미국 관보에 이제 이 관세 협상 결과가 실렸는데 유럽 연합만 특별 조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유럽 연합만 특별 조치한다. 네, 그것만 똑같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 거의 네. 비슷한 시점에 이제 보편 관세를 15%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다 15%를 맞췄나 네,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한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좀 아쉽다. 뭐 선방은 했다. 예, 선방은 했지만 선방했다. 뭐 이긴 건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뭐 이런 무역 규모도 분위기였죠.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작고 무역 흑자 규모도 작은데 15%면 잘한 거 아닌가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이제 관보를 캡처한 건데 보면 이제 네네. 일본 이야기는 없고 부록에 유럽만 특별 조치한다. 유럽만 특별 조치한다. 그리고 이제 C항이 나와 있고 D항에 보면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나라는 이제 이 예외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기존 조항.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원래 조항이 적용되고 네네. 유럽은 특별 대우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미국에서 공포한 관보면은 그게 이제 정부에서 네. 정기적으로 계속 네.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그렇죠. 걸 그냥 공식 문서죠. 공식으로 발표하는 그러니까 거죠. 일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표현이 좀 어려운데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인데 상호 관세를 15%로 했으니까 당연히 모두가 15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네, 네. 그랬는데 사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관세가 0이잖아요. 네. 화면 좀 볼까요? 네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관보인데요. 그러니까 15%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아닐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네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15가 이제 C항하고 D항인데 D항이 이제 여기 포함 유럽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은 15를 맞춘다. 뭐 그동안의 관세를 다 15를 맞춘다는 거고. 유럽은 뭐 그동안의 품목별 네.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관세가. 근데 다르죠. 그거를 뭘로 했든 간에 네, 다 보편 관세를 15%로 15로 맞춘다는 거였고 맞춘다. 근데 일본은 지금 이제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존에 돼요? 만약에 3이었으면 15 플러스 3, 4%였으면 15 플러스 4여서 그래요? 다들 15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섬유 품목 같은 경우는 4%라고 하는데 원래 4%였다는 이게 거죠. 일본과 미국 사이의 네네, 관세가 15로 오른 줄 알았더니 15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 19%.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놀라운 건 그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소고기는 지금 관세가 꽤 높더라고. 26.4인데 네. 그럼 이게 41.4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15를 넘어서면 그냥 15로 맞춘다. 15를 아, 넘어서면 네네. 그러니까 네. 원래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확실치 않아서 확실하지 일부 언론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섬유는 4에서 19로 오른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직물 그러니까 의류는 4에서 19로 오른 게 맞고 네. 직물은 이게 7.5인데 7.5. 15를 더해서 22.5가 오른다. 22.5.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15% 이하였던 거니까 그냥 15를 15를 더해버린다. 더한다는 거죠. 근데 15%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네. 되는지는 지금 확실하진 네네. 않은데 그냥 그래서 15에서 30 다들 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오늘 혼란스러워하는 게 한국도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은 다 0이었으니까요. 우리 한미 FTA가 있었죠. FTA.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노무현의 FTA를 다시 한번 그 당시 우리가 또 얼마나 싸웠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렇죠. 막 엄청 그랬는데 싸웠죠. 물론 그게 이제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 얻었다. 싸워서 뭐 소고기도 얻어내고 그렇죠. 뭐 그런 게 그랬다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지금 후손들에게 엄청난 지금 그 외교적 메리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뭐 지금 얼마 했으니까 얼마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0이에요. 모든 게다 0이었으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15 협상한 대로 15가 그러니까, 되는 거네요. 유럽만 예외라서 유럽만 됐지만 한국도 예외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근데 한국은 기존 0이니까 0 플러스 15가 되는 거고 일본은 4 플러스 15, 7.5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시는 건 이제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시겠지만 자동차가 일본이 원래 2.5%는 일본 2.5였는데 그걸 이제 15%. 품목별로 15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는 품목별 관세는 따로 그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아마 15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이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국도 아직 지금
0에서 15로 올려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좀 더 불리해진다는 이, 우려가 있죠. 예,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일본은 12.5만 올랐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2.5 플러스 12.5 올랐는데 한국은 0에서 15 올랐으니까 더 불리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도 17.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는 아직 한국도 그래서 한국 지금 25%예요. 지금 4월 2일 날 올려가지고 아, 그렇죠. 자동차는 지금 이제 보편관세 따로 적용이 됐기 네네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보편관세는 이제 어제 상호관세도 그 발효가 됐잖아요. 이 관보가 발효된 겁니다. 근데 네네. 이 품목별 관세는 아직 관보 실름 발효가 되니까. 네네. 근데 품목별 관세는 아직 관보 안 실려. 발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미국 자동차는 한국도 지금 25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25에서 15로 낮춰진다라는 건데 아마 그래서 일본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거니까 아마 일본도 15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복잡하시겠지만 자동차를 뺀 나머지 그리고 철강 아직 결정 안 됐고 반도체 결정 안 됐지만 나머지는 한국은 일관되게 한꺼번에 15. 15% 일본은 관세다. 근데 기존의 관세 플러스 15라서 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18%, 상태입니다. 19%, 뭐 네. 22%될 수도 있고 30%까지 될 수도 있다. 일본 일본의. 국민 입장에서는 네. 바닥은 한국은 다 15인데 우린 갑자기 뭐 19, 25 뭐 그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면- 한국과 경쟁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 다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상단?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보면 아침 뉴스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일본 이거 신문도 말이 찾아보고 미국 뭐 간부도 다시 한번 보고 로이터라든가 뭐 BBC라든가 외국 언론들을 다 봤는데 다들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미국 정부의 착오가 아닐까. 워낙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 보니 착오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유럽만 15를 일관되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서도 보니까 이거는 맞다. 그래요? 플러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 났어요. 기사 나왔어요. 네, 그래서- 로이터면 확인을 했을 네, 것 로이터는 같은데. 확인했을 텐데 여전히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뉴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나 언론은 지금 뭐 혼란에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네. 7월 22일이었죠. 일본이 네네. 협상 탈. 그 다음에 지금 한 벌써 2주 가까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 정부조차도. 그래서 그 아카자와 로쉐이 무역협정 대표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추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특성상 네. 뭘 한 번도 다시 요청하려면 한 번도 뭘 다시 뭘또 뒤를 내놔야죠. 들고 가야 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관보에 못을 박은 상황이고 이 관보는 아무리 뜯어봐도 일본은 기존 관세 플러스 15다라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오늘 보도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로이터도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뭐 협상할 수도 있지만 그 일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지만 언급이 없다면 플러스 15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그 관보에 보면 중첩 금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관세와 중첩하지 않고 그냥 15로 네, 간다. 네, 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네. 당연히 중첩이 되는 걸로 중첩이 되는 지금 이해하는 게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이제 제일 큰 게 자동차와 반도체였고 반도체 아직 안 나왔지만 자동차는 일단 뭐 별개로 본다고 치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섬유나 직물이나 다른 그 품목이 그렇죠. 얼마 일본과 네네네. 경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0에서 15로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그 타격이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매우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미 FTA의 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갖고 사실 이거 보면 다들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과연 잘한 거 맞은가? 그러니까 일본보다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정도인데 그래도 아무튼 15까지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 거대 미국의 아무튼 굴욕적인 협상을 한 건 맞는데 네네네. 그래도 그런 조건을 치고는 아주 잘한 게 맞고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일본은 지금 이제 그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협상하지 못하고 온 그런 이제 외교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거라서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실패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참사 중에 참사인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이번에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 흑자를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한국이네요. 빨간색이 일본의 파란색이 대미 무역 네, 흑자고 파란색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인데
한국이 무역을 잘했어요. 잘했고 점점 더 예, 수지는 좋아지고 반도체가 뭐 어렵다고 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덕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지금 일본이 GDP는 한국의 두 배가 넘는데 무역 흑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네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이런 데이터를 봤으면 한국에 좀 더 세게 때려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다 감안하고라도 한국이 되게 유리한 조건에 협상을 한 거 맞죠. 그러네요. 미국에서 근데 저는 약간 뭐 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미국 네. 언론에 보면은 네. 주류 언론에서 이 관세 때문에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 어제 이제 에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이 나왔는데 네. 미국도 결국 이게 아무리 관세 수입이 늘고 그걸로 이제 뭐 역대 최대 관세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세수는 좀 느는 거죠. 네, 국민들에게 뭐 배상금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네.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성장률이 0.5% 포인트 낮아질 거다. 결국 물가가 오르고 네. 결국 경제 충격을 가져오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실효 관세율이 18.4%까지 평균에서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1930년 이후 자유무역이 있기 전에 대공황 이전에 그런 관세 수준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텐데 트럼프가 이 모험이 성공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러네요. 한국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볼까요? 네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아직 자동차 관세는 아직 발효가 안 됐다고 하지만 15%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관세 협상은 모든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으로 와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의약품 관세를 무려 250%까지 네네. 1.5년의 기한을 줬지만 미국에서 약을 팔리면 미국 공장을 지어라. 1.5년, 1년 반 기한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이게 자동차 판매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보면 이 노란색이 한국에서 만드는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해외에서 만드는 겁니다. 보면 이제 현대차는 꽤 많이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둘 다 만들긴 한국에서 많이 만들죠. 판매는 다 이미 해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해외 판매가 더 많네요. 많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은, 더 많고 기아차도 거의 기아차도 그렇습니다. 비슷해졌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많이 팔았죠.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해외 생산이 더 많아졌네요. 현대차의 경우엔 지금 해외 생산이 이미 절반 이상인 절반이죠. 거죠. 기아차는 절반이 조금 안 절반이 되고. 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고 관세가 높아지면 지금 벌써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걸로 가면 한국에도 결국 고용이 그만큼 둔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나 쉽진 않다. 지금 조선소도 사실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가 잘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책에 나오는 것도 결국 이제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 제조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 이제 그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활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면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미국이 선진국은 네. 뭐 금융하고 뭐 서비스업 좀 잘하고 그리고 네. 첨단 기술 연구하고 네. 이런 것만 하는 네. 거지 제조업 공장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계속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애플도 뭐 거꾸로 미국에서 됐어요. 아이폰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또 우리 양승훈 교수 같은 분들은 제조업 여전히 중요. 지금 그렇죠. 네네.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야 된다. 아직 쉽게 놓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고 한국이 주가 5천 가면 당연히 좋지만 5천 가기까지는 또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국이 남길 수 있다면 남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일자리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휴가 중인데도 심지어 휴가 불구하고. 중인데. 예. 네. 그 선제 네. 사고가 또 연이어 났던 이것도 포스코 무슨- ENC에 대해서 드라마 같아요. 네. 지난 29일에 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네. 이제 한 기업을 꼭 찍어서 네. 이 기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사건이었고 이게 외국 보면 이런 기업들은 정말 그 벌금이 뭐 10억 원 이상 벌금을 맞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문을 닫거나 실제로 그 대표이사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이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수사받고 재판받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요즘은 그 오너 사장들이 빠지고 월급쟁이 사장들을 바지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대신 감옥에 가는 거라서 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하필 그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포스코 ENC인가요? 예, ENC고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날 오후에 바로 네. 국무회의 그날 오후에 공장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생산 발표했죠. 작업장을 중단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오픈했는데 오픈한 당일날 사고가 난 거예요. 아, 무슨 사고가 났죠? 이 감전 사고인데 건설 공장에서 감전 사고고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인데 지금 이제 사망은 아니고 의식 불명 상태라서 그 거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올해 들어 5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정말 그 안타깝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정유민 포스코 ENC 사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해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이분도 결국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라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휴가 중에 한 말은 면허 취소 또는 공공 입찰 금지 등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 잠깐 보고 돌아와가지고 그럴까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ENC에 대하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이춘석 의원도 바로 경찰 수사 들어갔고요. 네네네. 이 지금 포스코 ENC도 방금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나 공공 입찰 금지 당연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당시 또 국무회의 때 옆에 조달청장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공공 입찰을 금지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네. 바로 그걸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조달청이 산재 예방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네, 근데 네, 당연히 공공 입찰할 때 그렇죠. 이런 사고 많은 기업들을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것마다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공조달이 오늘 얼마나 아침에 큰데. 찾아보니까 네. 이 건설 면허 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면허라는 건 노동자가 죽거나 말거나 크게 뭐 그냥 건설 면허 그냥 계속 가져갔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 기업에 건설 면허 취소한다라는 선례를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성수대교 시공사가 맞습니다. 면허였던 건가요? 이 동아건설 산업인데 1994년 네. 그 책임을 지고 건설 면허 아예 취소해 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회사 문을 닫은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또 그런 맛이 좀 있었죠. 그렇죠. 과감하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건설 업종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산재 사망 사고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네네네.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면 건설업이 50 이상이 14%, 50 미만이 35%니까 합치면 49% 절반 정도가 건설업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 건설업이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3분의 1이네. 이게 그 포인트인 게 50 미만 건설업이 아니라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기업 건설 공사가 아니라 하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청을 주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하청업체 사고가 나도 보통은 하청업체 관리자 책임을 지거나 뭐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결국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 네네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 노조가 있는 건설 현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내용 중에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네.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렇죠. 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네. 책임져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봐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단순히 노란봉투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번에도 이제
일주일 만에 사고 또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근본적으로 이 사실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들 그리고 사실 정부가 이런 그 돈이 있다면 이 건설공사 현장에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를 파견하는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요. 네. 이번에 그 일벌 100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더라고요. 네네. 3% 아, 그렇죠. 매출액 그것도 3% 이야기할까요? 미만의 과징금. 지금 이제 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한 건데 네. 감옥 보내는 걸로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사고 터지면 누가 대신 감옥에 가면 되는 거고 사실 사고 나기 전에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 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금융 치료라고 치료.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건설업종 평균 이익률이 한 3% 정도 돼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때리면 지금은 야.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3%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의 3%가 영업이익인데 네. 거기에 3%면 매출액의 뭐 0.09밖에 안 되는 거죠. 아. 0.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아니라 아예 매출액 3% 이익을 완전히 1년치 이익을 다 때려버리면 그때는 타격을 받겠죠. 네. 그때는 네.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겠죠. 네. 이 정도 망할 정도로 때려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이잖아요. 네,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은 별개로. 얼마든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2년씩 재판을 가지 않아도 당장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네. 산재 사망 사고가 났던 그 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건 형사 지는데, 책임인데 네, 형사 책임도 이게 재판도 길고 로펌을 또 잘 쓰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사법제도가 그만큼 돈을 쓰면 또 해결되는 게 있어서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데 요거는 그렇게 네. 하면 대표이사만 신경을 쓰겠지만 네.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그러면 주주들이 다 신경을 쓰게 되겠네요. 신경 주주들이 쓰고, 산재 네. 이거 제대로 네. 해야지 안 그러면 네. 우리 주주들도 네. 투자 그리고 수익 못 낸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중간 관리자들이 다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실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번에 어쨌든 우리 이 나쁘끄러운 네. 산재 사망자 수가 세계 네. 최고 수준이라는 이 문제는 좀 해결을 그래서 해줬으면 정말 이렇게 한 놈만 좋겠어요. 패는 그런 네. 마침 또 그 찍었던 포스코 ENC에서 이런 그 반복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는 건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구호만으로 되지도 않고 네.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부 토건 이야기는 뭐죠? 네, 이거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다른 언론에 봐도 이 그림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네. 직접 그려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종호는 이제 BP 패밀리라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인 그 사람이 있죠. 네네네. 이제 엊그제 구속이 됐어요. 네. 됐는데 이 사람이 카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했어요. 맞아. 그게 처음에 네. 의혹이 제기됐던 이게 그래서 거잖아요. 도대체 뭐냐라고 봤더니 이걸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그 이튿날 뒤에 잘란스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방한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거기에 3부 토건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주가가 1,039원에서 네. 이게 이제 한 두 달 만에 5배가 올랐어요. 아. 5배가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도 하고 네네네. 김건희 여사 가서 악수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이종호 같은 주가 조작하는 주가 조작범이 알고 있었는가라는 게 네. 의혹이 있었는데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 아무튼 14일 날 3부 체크하고 그다음에 네.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됐죠. 네. 이게 미리 셌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뭐냐면요. 3부 토건 부회장이 네.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 그 3부 체크하고보다 무려 12일 전에 네. 원희룡이 간다는데란 말이에요. 원효령이 간다는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네. 이걸 이제 탈탈 털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원희룡이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호보다 12일 전에 원희룡이 간다는데란 말을 했어요. 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보다 네. 12일 원희룡이 전. 간다는 그거 건 누가 이제 얘기했다는 이 거라고 하셨죠? 3부 토건의 부회장. 삼부토건의 부회장. 네. 이거 삼부토건 무슨- 부회장이 그 말을 한 게 지금 이제 이 대화 내용이 그 메신저 네. 대화 내용이 나온 거죠. 네. 원희룡 실제로 그 뒤로 20일 뒤에 우크라이나 지원 포럼에 원희룡이 참석한 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네. 이기훈 부회장이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기훈 부회장. 일주일 뒤에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지원 포럼에 삼부토건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종호는 주가 조작 공범이고 최상병 사건 때도
뭐 VIP가 뭐 이렇게 VIP한테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해서 그 구명 로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린데 온갖 군데 걸쳐 있는 이종호가 이거 알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삼부토건 이 중견 기업의 그 건설사 부회장이 원희룡이 온다는 걸 알았을까? 그걸 누가 이걸 일러줬을까? 그렇다면 이종호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종호는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부회장도 알았고 이걸 흘린 사람이 김건희였다면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인 그런 이제 내부 정보를 자기 주가적 공범인 사람한테 흘려서 그 기업에 흘려주고 그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매집해서 이게 5배나 오르는 걸 도와줬던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려면은 이게 근데 너무 뻔하고 너무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그 들통나기 쉬운 그런 건데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때 저도 그래서 3부 체크하고는 처음에 이제 골프장 3부라는 이야기로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증거가 너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우연 아닐까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거 원희룡이 간다는 데는 정말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구나. 근데 주가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정도 이벤트를 벌인다는 게 딱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요 이게 진짜 일파만파인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쫙 밀착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사실 러시아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셈이 됐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면서 그 동아일보의 탈북자 출신 기자 주성아 기자가 그런 또 의혹을 최근에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그 러시아 밀착하게 되면서 북중도 관계가 완전히 다 지금 혼동의 상태가 됐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거리를 좀 둬야 될 텐데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뭐 우크라이나를 뭐 평화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재건 프로젝트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3부 체크하고 때만 해도 이게 의혹이었는데 원희룡이 간다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는 거의 의혹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이런 확실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일이죠. 탈탈 털어야 되는데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 있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이 될 정도까지 가까워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러 관계도 사실은 풀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되게 뭐 그 곤란하게 됐고요. 정말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한번 이게 좀 정권 좀 지키자고 잠깐 장난친 게 아니고 사실 나라의 미래를 상당 부분 이미 갉아먹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환 대표와 같이 오늘 하루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이 편집장하고 같이 요즘 엄청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미국의 IPO에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